안녕하세요. 교육고치 대표 김씨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영상 때, 전원주택 건축비 뭐 제대로 쓰이고 있는가인가요? 예,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영상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앞으로 2회 더 이와 관련돼서 말씀을, 드린다고 했습니다. 어, 사실은 그 대부분의 건축주님들이 그 평당 건축비가 얼마 합니까가 제일 궁금한 부분이시죠. 당연한 것 같아요. 왜냐면 그 뭐 건축비에 대한 예산을 어느 정도 짜시려고 하시면 그걸 아셔야 되겠죠. 그렇지만은 사실은 좀 더 깊게 들어가게 되면 결국엔 건축주님은 좋은 집을 짓기 위한 것이니까요. 그 건축비가 제대로 쓰이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이제 잘 모르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걸 알 수 있는 방법이 솔직히 없지요. 그래서 제가, 그거는 건축 시장의 어떤 그 모순점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그게 구조적인 모순이든 시스템적인 모순이든 아주 근본적인 특징에서부터 하게 되는 모순이든 그거를 극복하려고 하면 결국에는 이제 관리제로 주택이 지어져야 된다. 특히 이제 전원주택이 지어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이렇게 이제 드렸어요. 이게 요약하자면 그래요. 제가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뭐 이제 이런 어떤 그 이제 건축비가 뭐 교육 건축 같은 경우는 뭐 이윤적인 측면, 그다음에 인건비 뭐 이런 것을 통해서 어떻게 쓰이는가를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제가 이제 도급 비용하고 자재 비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아, 아마 이 영상을 오늘 처음 보시는 분들은 좀 생뚱맞다라고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건축비가 제대로 쓰이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어떤 그런 그 이제 앞에 이제 그 선 지식 같은 거죠. 이런 그 기본적인 어떤 그 이제 예비 정보 같은 거를 그 이제 앞에 영상에서 계속 드렸는데 오늘도 사실 그 부분을 잠시 반복할까 해요. 일단 그 주택 시장의 특징에서 제가 하나 든 것 중에 뭐냐면 우리가 보통은 물건을 구입할 때 완성품을 구입하잖아요. 근데 주택은 사실은 완성품을 뭐 옛날에 지어놓은 집을 살 수는 있긴 하지만 대개는 전원주택 같은 경우에는 그 과정을 전제로 해서 계약을 한다는 거예요. 다른 거죠. 뭐 제가 냉장고 예를 들었지만은 냉장고는 완성된 제품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능도 실험해보고 전시되어 있으니까요. 디자인도 보고 해서 나 이거 살게 해서 사시지만 주택은 다 지어진 거를 사는 게 아니라 지어지는 과정을 전제로 해서 계약을 해가지고 그 계약대로 집이 지어지면 이제 그 마지막 잔금을 쳐서 그 집 짓기 행위가 끝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주택의 어떤 그 시장에서 계약하는 돈을 주는 그 이제 전제 조건 자체가 다른 거죠. 그래서 뭐가 발생하냐면 과정적인 거니까요. 그러니까 집이 지어지는 게 과정적인 거니까 건축주님들은 당연히 신뢰할 수 있는 회사를 찾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건축주님들은 주택에 대해서 잘 모르신다. 다시 말해서 이건 뭘 얘기하냐면요. 어떤 회사가 정말 집을 잘 짓고 있는지 또 모르셔요. 그러니까 광고를 많이 하는 회사를 선택하실 수도 있고,
뭐 주변의 친구들이나 지인들이 소개시켜주는 곳에서 가실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뭐 근본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주택을 짓는 시공사를 처음부터 신뢰할 수 없는 그 출발 지점에서 놓여 있게 되어 있는 거예요. 주택이라는 게요. 분명한 거는 이 신뢰할 수 있느냐 없느냐. 주택은 또 과정적인 어떤 그것을 전제로 해서 계약하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서 항상 30년 전, 20년 전, 10년 저희 아버님이 이제 목 쓰셨다고 했지 않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경험을 또 유출을 해보고 따져보고 지금 현재 제가 10여 년간 집을 지으면서 이렇게 그 다 종합하고 따져봤을 때 이런 주택시장의 구조나 시스템 이 출발 지점에서부터 잘못된 것들 건축주들께서 잘 모르시는 것들 또 시공사에서 영세한 것들 이게 항상 전제로 깔려있기 때문에 30년 전이나 20년 전, 10년 전이나 주택시장에서 실제로 시공하는 이런 것들은 거의 노가다판이라고 하는 이런 후진적 행태가 반복되고 재생산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사실 이 영상을 찍는 가장 큰 목적은 바로 이거예요. 이거를 좀 알려드리기 위해서요. 뭐 당연히 이거를 그러면 어떻게 극복해내야 되냐는 것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또 그 성과에 대해서도 당연히 보여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다시 돌아가 볼게요. 건축주님들은 내가 준 건축비가 제대로 쓰이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막상 그걸 알기는 힘들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건축주님들은 계약하실 때 대개는 그래도 좀 싼 곳을 선택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합리적 기준이 다 깨져버리는 거죠. 또 오늘도 제가 앞에서 뭐 이윤과 인건비를 어떻게 지급되고 있느냐, 어떻게 지급해야 되느냐, 또 어떻게 써야 되느냐 말씀드린 것처럼 합리적 기준을 그렇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자재비하고 그 다음에 도급비에 대해서 공과 잡비는 뭐 제가 짧게 말씀드릴 거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쓰여야 되는지를 말씀을 드리고 이거를 구현할 수 있는 실질적인 어떤 체제, 뭐 시스템이 무엇인지 뭐 결론은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제가 지금 관리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재는 저희들이 한 20% 정도 사실은 집이 이제 뭐 100만 원이라고 하면 20만 원밖에 자재비가 안 들어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제 공과 잡비에서도 좀 들어가는 것도 있고요. 도급비에서 상당 부분 도급비는 거의 반이 이제 자재비이기 때문에요.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 따지고 보면 적게는 35%, 많게는 한 45%, 40%까지는 자재비가 들어가는 것 같아요. 45%는 안 되는 것 같고요. 근데 어쨌든 자재는 집의 수명이거든요. 그리고 동시에 건축주와의 약속인 거예요. 자, 이거 좀 다릅니다. 자재가 집의 수명이라는 거는 일단 좋은 자재를 써야 된다는 걸 전제로 해요. 다시 말해서 경량목구조에서 2021년 3월에서 저희가 430을 하고 있는데 이 집의 수명을 이건 순전히 저희 교육권 측의 판단이고 이 판단이 뭐 객관적인 기준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기준들을 가지고 판단했을 때 구조재, 뭐 합판, OSB 특히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저희들은 이제 캐나다산을 쓰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걸 쓰기를 고집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뭐 캐나다산 말고 뭐 칠레산도 있고요. 뭐 유럽산도 있고 또 캐나다산과 이제 등급이 거의 뭐 비슷한 북미산도 있고 약간 떨어진다고 보통은 얘기하긴 하지만 뭐 그렇게까지 따질 필요는 없는 것 같고 북미산이 있고요. 미국 쪽을 얘기합니다.
그 미국과 캐나다를 이제 통틀어서 얘기하는 건데요. 또 동남아산도 있어요. 그런데 자재가 집의 수명인데 좋은 자재를 기본적으로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또 저희는 고집하고 있긴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430 미만으로 내리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건축주가 집에 대해서 모르시고 또 아까 얘기했듯이 단가를 낮추시기 시작하시면 아무래도 영세한 쪽이 보다 더 영세한 쪽은 오다를 따야 되기 때문에 단가를 좀 낮추겠죠. 그러면 단가를 낮추려고 하면 자재에서 등급이 낮은 거를 쓸 수밖에 없겠죠. 예. 이거는 견적이 낮게 하신 분들을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전혀 아니에요.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우리 건축 시장의 아까 그런 문제점들이 결국에는 품질이 좋은 자재를 쓰지 못하게끔 한다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지키려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어느 정도 퀄리티가 높은 보장된 자재를 써야 되는데, 예, 그렇게 못할 수밖에 없는 건축 시장의 조건 때문에 그렇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당연히 오다를 따야 되니까 평당 400으로까지 내리겠죠. 380으로 내리는 곳이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 정도 2, 30만 원을 내리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은 캐나다산이 아니라 예를 들면 유럽산이든지 하판 같은 경우에 그거보다 동남아산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쓸 수밖에 없겠죠. 건축주님도 단가를 낮춘 거를 선택하셨으니까요. 그래서 그분들은 뭐라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예. 다만 이 구조가 결국에는 품질이 낮은 집을 지을 수밖에 없는 거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밖에 자재 같은 경우에 단열재도 있고요, 석고도 있고요, 그다음에 기타 기초에 들어가는 레미콘이라든지 철물이라든지 일반 목재도 많이 들어갈 거고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사실은 등급이 정해져 있어요. 그 등급을 속여서 가지면서 시공하는 회사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없지는 않죠. 예. 그러나 그거는 하면 안 되죠. 그래서 경량목 구조에서 교육건축이 제시하는 단가는 430 미만, 이 영남 일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역이 올라가면 단열재 등급이 올라가기 때문에 또 기초의 어떤 깊이라든지 두께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때는 바뀔 수 있습니다. 영남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 정도가 제가 보기에는 자재를 구조재를 반드시 이제 캐나다산 썼을 때 이제 그 정도의 단가가 아니겠는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 건축비가 제대로 쓰이고 있는가 쓰이고 있지 않은가의 기준은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면 어떻게 확인을 해? 교육건축은 그냥 다른 분들은 모르겠어요. 교육건축은 자재를 확인을 하고요, 사진을 찍고요, 건축주님에게 올려드리고요, 그 다음에 카페에도 그걸 공개를 합니다. 또 필요하면 건축주님들이 요구하시면은 언제든지 드리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방법을 쓰고 있고, 그게 바로 관리제의 핵심적 요소이기도 합니다. 자재를 관리하는. 그 다음에 이제 도급비에 대한 이야기를 할게요. 사실은 오늘 자재비가 어떻게 쓰이고 있느냐라는 것보다는 더 핵심적인 거는 도급이에요. 물론 자재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자재가 이제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열재라든지 등급이 있기 때문에 그 등급을 써야 돼요. 예, 안 쓰면 준공이 안 떨어지기 때문에. 예, 그런데 도급은 다른 거예요. 도급은 이거를 개념정의를 좀 먼저 하면요, 주택에서의 도급비는요, 그러니까 특수 전문 업자들이 받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냐면 이분들은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요.
대체적으로요. 예, 그 다음에 뭐 전기나 설비는 무조건 자격증을 갖고 있어야지 가능한 거니까요. 그 다음에 그 이제 자재비를 포함시키고요. 그래서 제가 자재비가 20%가 전부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겠죠. 그 다음에 공과 잡비 같은 게 따로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분들에게 일괄적으로 그 돈을 지불하는 겁니다. 그분들은 그거를 받고, 예, 설비면 설비를 하는 거고, 기초면 기초를 하는 거, 기초를 하는 거고, 또 외장이면 외장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 아니 그러면 도급업자에게 도급계약을 해서 진행을 하면 집이 그냥 다 지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집이라는 건 단위가 작기 때문에, 여기 단위가 작다라는 것은 아파트나 뭐 빌라나 이런 큰 집에 비해서는 단위가 작잖아요. 당연히 단위가 크면 많은 사람들이 그 경쟁을 해서 가져가겠죠. 가져가려고 하겠죠. 예. 근데 단위가 작은 주택은 기술력이 있는 도구업자를 확보하기가 그리 쉬운 게 아니에요. 건축주님들도 제일 어려워하시는 게, 건축은 직영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주택은요. 근데 직영을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아까 뭐 인건비도 인건비고, 뭐 저기 자재비도 자재비고, 뭐 그런 것도 다 있지만, 그런 요소 하나 건축주님이 해결할 수 있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못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이 설비면 설비, 뭐 기초면 기초,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제대로 시공하는지 전문적인 영역에서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직영을 하더라도 건축주님이 모르시기 때문에요, 결국엔 직영을 못 하게 되는 거예요. 약간 넘어가긴 했는데, 다시 말해서 이분들의 기술력을 모르는 거예요. 그럼 이분들의 기술력은, 그렇다고 설비 공무원한테 너 설비 해봐, 너 해봐, B 해봐, C 해봐, A 해봐 해가지고 딱 잘하는 사람이 너네, 너 계약할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다시 말해서 또 설비, 뭐 전기 계속 얘기하면, 아니 서울에 있는 사람을 이 경남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을 데리고 와가지고 요기술 시공하게 하면, 실력이 있는 사람이라 그러면 잘 하겠죠. 그런데 그 사람이 데리고 오려고 그러면 저기 뭐죠? 뭐 자기 이동비, 숙박비, 식비, 예, 더 나아가서 거기서 있지 않습니까? 3달, 4달 동안 지는데 계속 있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비용들이, 예, 계속 있게 한다 그러면 비용이 어마무시하게 올라가죠. 다시 말해서 도급은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 특수 전문업에 종사하고 있는 건축에서요, 있는 사람을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기업들이 못 달려드는 거예요, 이게요. 주택을요. 왜냐하면 너무 일이 많고 사람을 다뤄야 되는 게 많으니까. 그래서 관리자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럼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다 실력이 있느냐? 아니죠. 그러면 그 실력 있는 사람을 너희들은 어떻게 아는데? 지난 수년 동안, 예, 그분들을 섭외하고, 그분들을 훈련시키고, 목조주택을 잘 모르는 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의사소통 능력이고요. 기술은 다 갖고 있어요. 기본적인 기술은요. 예. 근데 경량 목구조를 시공할 수 있는 분들은 지역에 다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목조 같은 경우에는 배관이 지나가면 타공을 해야 되잖아요. 타공을 하게 되면 구조체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래서 타공의 방법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력 있는 사람들과 같이 일하는 회사가 결국에는 좋은 집을 짓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서로 신뢰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다른 문제라는 거죠. 기술력 있는 분들은 일이 많기 때문에 자기가 신뢰할 수 있는 시공업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신뢰할 수 있는 업자와 계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1년에 한두 채 지어가지고 될까요? 지속적으로 일을 주면서 일을 시키면 돈을 잘 주는 것이 신뢰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요? 그리고 거기서 약속한 자재를 써야 되겠죠. 그 자재를 잘 제대로 쓰는 사람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정리를 하면 건축주님의 건축비가 제대로 쓰이려고 그러면 실력 있는 도구업자, 그 다음에 신뢰할 수 있는 도구업자, 서로 시공자든 그 다음에 그 도구업자든 이 관계가 형성되려고 그러면 하루 이틀 가지고 형성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수년 동안 그것을 쌓아온 회사만이 가능한 겁니다. 이 점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예. 하나 더 얘기하면요. 그렇게 쌓아온 신뢰를 가지고 의사소통이 제대로 될까 안 될까요? 집을 짓는데요. 예를 또 구체적인 얘기를 또 하나 들어볼게요. 컨센트의 위치가 바뀌어야 돼요. 예. 그런데 관리도 제대로 안 되고 신뢰할 수 없는 데서 내가 보통 30평 기준 한 6번, 5번, 6번 들어옵니다. 뭐 설비든 전기든. 예. 중간에요. 근데 아니 내가 콘센트 설치하라 그랬는데 설치하라 그래서 딱 거기 위치에 딱 설치했는데 갑자기 건축지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왼쪽으로 한 2m 더 옮겨주세요 하면 안 옮겨줄지 않을까요? 왜? 자기가 받은 돈이 있고, 예. 신뢰관계도 안 생겼고 하면, 예.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도급비는 돈이 쓰이는 게 다른 거하고 좀 특수적이고 다르다는 말씀 이렇게 해서 드리는 겁니다. 같이 늘 일을 하고 있고 신뢰할 수 있고 한 사람에게는 그분이 또 일을 받아야 되고, 예, 함께 일을 해왔으니까요. 또 받아야 되고 신뢰할 수 있으니까요. 와서 옮겨주는 겁니다. 그런 회사가 그리 많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예. 근데 이게 물론 필요하면 비용을 더 주셔야 되겠죠. 건축주님이 옮기는 거를 요청했기 때문에요. 어쨌든지 간에 도급비의 쓰임이라는 거는 여기서 단가를 낮추면 그 지역에도 공통적인 단가가 있을 겁니다. 다 있고요. 낮추면 실력이 없는 친구들이 도급업자가 들어올 가능성이 커요. 그거의 출발점은 건축주님이 건축비를 깎았기 때문에 발생할 수도 있고요. 시공사가 영세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 과정적 측면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집을 짓는 것은요. 다른 거는 대체적으로 보면 다른 건 보통 완제품을 구입하는 거지만 과정적 측면에서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예. 건축주님의 건축비가 잘못 쓰인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런 점에서 회사가 기술이 있고 신뢰할 만한 도구업자를 가지고 있다는 건 반대로 회사가 기술이 있고 신뢰할 수 있는 회사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반대로요. 그 도구업자에 의해서는요. 예. 그러니까 의사소통 능력이 있다? 회사가 의사소통 능력이 있다라는 거죠. 고린 지점은 또 이렇게 되네요. 관리제를 계속해서 구축해 나가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하나씩 해결돼 나가더라고요. 공과 잡비는 숙식, 운성, 어떤 걸 대여, 폐기물 처리, 공구 손실비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이런 거는 필요하면 제가 중간중간 얘기하고요. 그래서 저희는 한 5% 들어가는데 요 정도로 하고 이건 공과 잡비에 대한 얘기는 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오늘은 이 정도 하고 다음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세 번째 시간입니다. 건축주님들의 건축비가 제대로 쓰이고 있는가 쓰이고 있지 않는가를 최종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관리고 관리비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